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진행을 맡은 숙명여대 토론 리더십 그룹 청해 단원 김세연입니다. 본격적인 대회 진행에 앞서 간단한 안내사항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출석 확인증을 밖에서 발급받으셔도 되고 또 스노웨이로 사전에 신청해 주신 분은 스노보드에 들어가서 숙명여대 창의융합 콘테스트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출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대회 진행에 앞서서 홍보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고 가시겠습니다. 숙명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서 여성 CEO라는 말은 더 늦게 등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숙명이 탄생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과학 분야의 여성 리더들의 수가 굉장히 적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숙명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꽤 오랫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었는지를 모르고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겠죠, 지금까지. 눈을 떴다는 것은 본다는 의미죠. 본다는 것은 빛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빛의 물결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볼 수 있었고 볼 수 있으니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저는 여성의 자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의 어떤 나라든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그 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수준과 비례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교육은 단지 여성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On peut véritablement considérer que l'université Sorbonne a contribué à former de nombreuses générations de femmes exerçant de fortes responsabilités encore. 숙명여대는 여성 리더가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었고 전 그 깨달음을 통해 얻은 사명감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숙명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동문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저와 같은 사명감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의 힘이 다리가 되면서 전진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남성과 여성이 합쳐지면서 같이 융합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여성의 리더십은 더 다양한 조직에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인문학에서 자연과학까지 균형을 갖춘 숙명의 학문적 스펙트럼 안에서 미래를 이끌 여성 리더들이 더 많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20년이라는 경력으로 볼 때 미래는 정보화를 뛰어넘어서 머신러닝의 고도화가 변화의 속도를 더 가속시킨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늘 배우는 자세, 개방적인 사고방식,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리더가 꼭 갖춰야 할 역량은 대화와 토의를 통해서 각 구성원들이 가진 최고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소통과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명여대는 여성이 전부 다 모든 일을 경험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럼으로써 저를 능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저는 이 실리콘밸리 인재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아시아의 여성 디자이너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숙명여대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기업가 인재상은 단순히 경영 역량을 갖춘 사업가적 인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 인류의 문제를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숙명여대에는 학문적인 깊이만큼이나 다양한 실무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 선명한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숙명여대는 최근 ICT 융합기술과 연계된 과목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I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미래 사회를 주도할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학생은 인류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융합적 인재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제 사명은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기술을 세계 최고로 이끄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제 사명은 성공적인 유구항공 작전으로 우리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사명은 균형 있는 관점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 사명은 저마다의 다름을 포용함으로 연주와 가르침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것입니다. My mission is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academic scholarship. 私の使命は日本人留学生に韓国生活の基盤を作ってあげることです。 Mình mong muốn có thể mang những kiến thức mình học được ở trường đại học Nữ Xuân Nhân để đóng góp cho sự phát triển của đất nước. 제 사명은 숙명에서 배운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965년 졸업 신달자, 1978년 졸업 정희선, 1980년 졸업 강정애, 1987년 졸업 권순, 2015년 입학 윤지영, 1994년 졸업 변현준, 2009년 졸업 임민정, 2014년 졸업 신혜림. Je suis entrée à Soupion en 2018. Marie-Laure. 2019年入学郭晓凤， 2019년 입학 한채연. 미래의 가치를 품은 글로벌 숙명. 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네, 이번에는 기초교양학부 주임 교수님이신 김병길 교수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습니다. 큰 함성은 사절합니다. 김병길입니다. 오늘 제4회 숙명창의융합 에세이 컨테스트 본선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그동안 이 대회를 위해서 어떤 경과를 치렀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콘테스트는 기초교양대 소속 교수 5명으로 짜인 준비팀에 의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준비팀은 지난 여름방학 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시상 내역을 개편하여 상금 역시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를 거쳐 본대회는 총 69팀의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예선 심사에서는 본선 진출팀 6팀과 동상 수상 5팀, 장려상 수상 8팀이 가려졌습니다. 본선에 올라온 6팀은 자신들이 쓴 에세이를 토대로 오늘 본선 발표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시상 내역을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콘테스트가 숙명의 교육 이념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교육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선에 오른 6팀을 위해서 뜨거운 응원의 길을 보낸다는 의미에서 크게 함성을 저를 향해서가 아니라 본선 팀을 위해서 큰 함성과 응원의 박수로 본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4회 숙명창의융합 에세이 콘테스트 본선 심사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 심사는 예선 심사 점수와 본선 심사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본선 심사를 맡아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숙명여대 기초교양대학의 서정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숙명여대 기초교양대학의 이선옥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숙명여대 기초교양대학의 조용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본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 본선 발표가 진행되는 내용과 관련돼서 본선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 퀴즈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퀴즈 정답자에게는 텀블러 상품이 수여가 될 예정이니까 이제 오늘 참가자들의 발표를 귀 기울여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발표 순서는 식순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 몇 가지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갖고 계신 휴대전화를 모두 꺼두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석 확인증이 필요한 학생은 토론대회가 끝난 뒤 출구에서 신청하시면 바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장민정 학생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밤새워 월드컵을 응원하듯이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목의 특색을 훼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책을 찾다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법학부 19학번 장민정입니다.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3.7%로 절반이 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스스로 체감되는 현상이 아니기에 간과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문제점을 찾아보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도심이 재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도심의 특정 지역이나 장소의 용도가 바뀌는 등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부정적인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리나라에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매스미디어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납니다. 매스미디어는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보편적인 이해를 도우며 단시간에 파급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매체가 중심이 되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확대함을 의미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자면 서울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일정 기간 내에 동시다발적으로 서울의 집값과 임대료에 관련된 보도를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를 접한 사람들은 서울 주변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탈서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매스미디어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대중들에게 있어서 넓어지고 새롭고 빠르게 변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랜차이즈 젠트리피케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모두 스타벅스라는 커피 전문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서울 관악구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생기면서 샤롯스길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위험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기존 샤롯스길은 프랜차이즈가 설립되어 있지 않았고 음식점들과 카페가 유명한 골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중산층과 부유층이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상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임차인의 비자발적인 이주를 들 수 있습니다. 격리단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다시피 힘내자 격리단이라는 말이 붙을 만큼 최근 격리단길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기존에 특별했던 카페가 현재에는 프랜차이즈들이 자리를 잡은 상업적인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임대료가 높게 상승할 경우에 영업장소를 저렴한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형성한 무형의 자산을 상실하는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손실 역시 발생하여 이는 상인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주는 문제점과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사회적 다양성의 감소의 문제입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 패스트푸드 등이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골목의 임대료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골목 내에서 퇴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골목에 존재하던 사회적 다양성이 감소되게 됩니다. 고유한 색깔과 콘텐츠를 가지고 기존의 골목에 존재하던 다양성이 사라지게 됨을 의미하고, 프랜차이즈 상점들의 증가로 골목에 획일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방문객과 관광객의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점 역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지역 공동체 간의 협력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산골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당산동 일대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물주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며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 환경과 거리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합니다. 더불어서 구는 상권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률 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 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지원단인 젠트리 닥터를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단은 앞으로 건물주와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임대차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겪는 주민들의 법률 문제도 전화나 대면 상담을 통해서 무료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과 관련되어 다양한 분쟁이 생길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법적인 부분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이를 대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젠트리 닥터가 현재에는 9명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 모두에게 도움을 도와주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는 젠트리 닥터 외에도 임대차 관련 법률 상식 안내 책자를 만들어 소상공인들과 건물주에게 배포한다면 더욱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지역의 특색과 색깔을 갖고 스토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골목만의 색다른 지역 브랜드로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지역과 연계된 특별한 이미지로도 녹여낼 수 있고,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지역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 한 전문가는 그 공간이 지역의 스토리를 얼마나 새롭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도시를 온전히 새롭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프랜차이즈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유입을 주의하며 골목만의 특색을 살리고 지자체와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이 협력하고 공생한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협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젠트리피케이션의 다양한 양상부터 해결 방안까지 아주 멋진 발표를 해준 학생에게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답 입조 팀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열망을 모아 힘찬 손뼉 부탁드립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의 화성과 전주 한옥마을 다빗조의 김가영, 이지연입니다. 저희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 전주 한옥마을에서의 양상, 해결의 주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대, 이태원, 익선동, 가로수길,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SNS를 타고 힙한 지역으로 부상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들은 모두 서울에 있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젠트리피케이션은 수도권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지방은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중 특히 오랫동안 해결 방안을 모색했던 전주 한옥마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은 무엇일까요? 간단한 정의는 화면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 정의에 의문을 가졌고 경로, 대상, 결과적 세 측면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경로적 측면입니다. 기존에는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활성화가 아니라 그 지역만의 특색이 부각됩니다. 대상적 측면입니다. 중산층만 유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같은 대기업 아니면 관광객들의 유입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적 측면입니다. 중산층이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을 떠나는 원주민들은 저소득층만이 아닙니다. 또한 경제적 요인이 아닌 다른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낙후된 지역만의 특색이 알려져 외부인이 유입되고 원주민은 떠나고 특색을 잃은 지역이 다시 쇠퇴하는 현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재정의합니다. 그동안 전주 한옥마을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10여 년이 지난 현재 1,000만 관광객을 돌파하는 문화도시로 성장하였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원래 한옥마을은 원주민 다수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한옥 매수 청구권을 활용하여 부동산 시세보다 많게는 50%까지 더 주고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지방정부가 개입하여 원주민의 자발적 이탈을 유도한 것인데요. 이는 전주 젠트리피케이션만의 특징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2008년 공시지가 변동률이 급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지 사업이 본격화된 해인데요. 이처럼 전주시의 정책에 따라 한옥마을의 평균 공시지가는 급변합니다. 공적 자본이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전주 한옥마을의 상업시설 증가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2010년 약 8%에서 2012년 약 22%로 상업시설이 급증합니다. 상업시설의 급증으로 땅값은 함께 폭등합니다. 결국 2011년 지나친 상업화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길이 8m 이하의 도로에 상업시설 입점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래부터 주요 상권이던 태조로와 은행로에 상업시설 유입을 한정시켰고 토지 경쟁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전문 기획 부동산이 개입하여 매매를 반복하고 비싼 임대 가격을 책정하기까지 하여 결국 지대는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하여 한옥마을에서 나타난 문제점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원래 전주 한옥마을만이 가진 고유의 특징이 점차 소멸한다는 것인데요. 특색의 소멸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전주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소멸됩니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은 한옥마을 문화시설 내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는 곳입니다.
매 관광객 수는 1000만 명이 넘는데 2018년 경기전에 방문한 관람객 수는 약 89만 명으로 이전 해인 2017년 122만 명보다 방문객이 27% 감소하였습니다.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단 다른 곳에 소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대가 마구잡이로 섞인 의복과 같이 전통과는 상관이 없는 유행이 한옥마을에서 나타납니다. 이와 함께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판매하여 전통이나 특색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전주의 전통적인 주거 공동체 기능도 상실하였습니다. 주민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가정이 상업화되어 민박 사업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상업을 위해 이주한 주민과 원 거주민이 더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갈등합니다. 민원에서부터 소송까지 이권 다툼의 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본 문제점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결국 전주 한옥마을은 자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 전 야수 자본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초래한 불평등을 야수로 비유한 것인데요. 젠트리피케이션 역시 부동산과 관련된 불평등이 원인인 것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야수로부터 개인을 지켜줘야 합니다. 특히 전주는 공적 자본의 유입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됐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전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우선 전주시의 주도로 지구단위 계획을 실행하여 대형 프랜차이즈 매점 입점을 제한하였고 2018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모두의 꿈인 건물주, 임차인, 전주시 선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선 전주 한옥마을의 지구단위 계획에서 외국 음식이나 퓨전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실현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 계획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된 이후에 계획되고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해결책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한계가 드러납니다. 제10조 7항의 재건축 등의 예외 조항은 임대인이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할 경우 건물주가 이제 너 나가 진짜 나가 라고 해도 이제는 힘이 없어서 결국엔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건축의 명분으로 사용하는 건물주를 국가가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3주체 상생협약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주체는 건물주이고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이 그것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등잔빛이 어둡다. 그런 말이 있듯이 개혁이 아닌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의 예외 조항 같은 경우 재건축을 하는 목적 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임차인의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예산안을 기획한다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땅 한 조각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의 국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한 말입니다. 도시 재생을 통하여 나라의 일부를 만든 주역에게 국가는 그들의 생활과 생업을 위한 공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재생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단어는 이미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어로 제시한 둥지 내몰림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주거적 측면만 고려한 것입니다.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어의 관점은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인 언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정책과 여러분의 인식에 따라서 새롭게 정의될 젠트리피케이션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이 없네. 답이 없긴 다비조의 이지연이었습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에 초점을 맞추어 멋진 발표를 해준 다비쪼 팀에게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명피 젠피 팀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떠받드는 숙명인의 마음을 모아서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의 가치와 공존의 시도. 안녕하세요. 명피 젠피입니다. 지금부터 공간의 가치와 상생의 관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우선 공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란 물체가 존재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 공간에 깃든 스토리에 주목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 공간은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곳을